발전 관련 공기업 출신자들이 대거 재취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험은 외주화하면서도 자기 밥그릇은 챙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에서 예약을 했다가 아고다의 잘못으로 낭패를 본 피해 여행객이 악몽 같았던 경험을 제보해왔습니다. 아고다의 엉터리 예약과 사후 조치 실태를 고발합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전화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예산, 회계 분야뿐 아니라 학생평가 관련된 비리도 많았는데 비리 사학들의 핵심인 특정 감사 결과가 모두 빠져 반쪽짜리 공개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7%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도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임세흠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 성장률 2.6에서 2.7%는 지난 여름에 내놨던 2.8%보다 전망치를 낮춘 겁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출이 내년엔 올해만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건물이나 기계 같은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내년엔 단 1% 성장에 그치고 건설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 걸로 내다봤습니다.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고 통상마찰 장기화 등 불확실성도 상당합니다. 경제 심리가 유치되고 있고 그간 견조했던 수출도 내년에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구간으로 설정해 놓은 것도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경제 전망, 사실상 목표치가 그대로 된다고 해도 정부가 내놓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은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와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전체 예산의 61%를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 개가량 늘어 월 평균 15만 개가 증가할 것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던 대규모 투자를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민간 소비를 늘려서 시장의 심리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수현 기자입니다. 서울 삼성동에 105층 규모의 신사옥을 지으려는 현대차 그룹의 계획은 4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교통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 심의 절차에서 막힌 건데 이걸 정부가 빨리 해결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대차 신사옥 사업을 포함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등 4가지 사업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됩니다.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공공시설 대상도 도로와 철도 등 기존 53개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데 여기에 민간 자본 6조 4천억 원을 더 끌어들이는 게 목표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살려 내수 활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일단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 소비를 끌어올릴 대책도 내놨습니다. 올 하반기 국산 자동차 판매량에 기여한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또 K-팝 행사를 늘리고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해 관광과 소비,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보관입니다. 이 밖에도 도시 지역의 숙박 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해 공유경제 규제 완화의 물꼬도 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총동원한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보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호윤 기자입니다.
경제와 사회부총리, 산하 장관들이 집결한 첫 확대 경제 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계획을 수정해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정부는 즉각 구체적인 대안을 꺼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선정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그 이유인데 1월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법 개정 완료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시장의 수용성, 기업주의 지불 능력, 경제적 파급 역량 등이 종합 고려된 상황에서 결정되도록 최대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이면 끝나는 52시간 근로제 위반 처벌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사노위에서 내년 2월까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인 만큼 처벌 유예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제고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인내심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약속한 정책들이 늦춰지게 되면서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제 소득 주도 성장 또 일자리 확대 정책 이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민간 투자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경제 정책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패러다임 전환까지는 아니고요. 네. 어차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은 그대로 견지가 됩니다. 다만 내년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네. 우리 경제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전환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되고 부작용이 많았다. 뭐 이런 지적을 정부가 일정 부분 공식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소득 수도 정장 정책의 그 일정 부분 수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두 가지인데요. 저는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든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더 속도를 더 늘려나가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와 같이 일부 우려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경청하여 이에 대해서는 정책 수정 또는 정책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빨랐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주 민감한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일자리 문제를 보면요. 지금 뭐 지난달 고용 동향을 보면 잠깐 뭐 반짝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작년에 비교하면 평균 절반도 안 되고 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네. 이런 게 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은 제가 경제를 맡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것이 오직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고요. 네.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었던 것, 투자가 저조했고 또 구조조정 과정이 좀 지연된 것들,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됐던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 조치를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경제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을 2.6, 2.7 정도 잡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런 이제 막연한 숫자가 어느 정도 이제 실감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 경로가 네. 저는 2.9% 전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가 2.6 내지 2.7% 정도의 성장을 목표로 제시한 거는 우리 경제가 당연히 안정적으로 가야 될 잠재 성장 경로보다는 다소
밑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내년도에 경제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네. 내년에 2.6 내지 2.7%의 성장만큼은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목표대로 좀 달성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이제 일자리 문제를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에서 이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뭐 경영계는 뭐 6개월에서 1년까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노동계 반발이 엄청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중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일단 지금 경사노위에서 이와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다 탄력 근로제에 대한 단위 기간이 현재 3개월입니다만은 네. 시중에서 또는 시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를 반영해서 저는 그것이 단위 기간이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잘 진행이 되면 저는 2월달에 이와 입법적으로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단위 기간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거 이제 정부의 바람인데. 네. 그게 지금 이제 정부안이 6개월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동계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 안이 6개월은 아니고요. 예. 경사노위에서의 이제 합리적인 논의에 따라 결정될 텐데요. 예. 저는 노동계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단위 기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병행해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문제라든가 또는 손실되는 임금의 보존 문제와 같은 상생 방안이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에 대해서 노동계가 대승적으로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오늘 발표하신 이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규제개혁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공유경제를 언급하면서 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카풀 문제가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서 저희 정치부 최용원 기자가 오늘 취재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를 보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택시업계가 예고한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오늘 국토부와 민주당 택시 카풀 TF가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정부 중재안이 쉽게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정은 일단 카풀과 택시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내년 2월까지 타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 산학금 폐지 관련 법안을 비롯해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현안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등 택시 카풀 간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대화 기간은 일단 60일로 하되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한 달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택시 4개 단체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하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집회를 열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여전히 카풀 전면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긍정적인 기류도 감지됩니다.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2, 3개월이 지난다고 달라질 수 있겠나라고 하는 부정적 의견이 있는데요. 그 진정성을 믿고 해야죠. 민주당은 내일 이해찬 대표 주재로 택시 4개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추진에 대한 최종 합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시간을 두세 달 뭐 더 갖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동안 결국 이렇게 이제 정부가 갈등 중재를 빨리빨리 못하고 이래서 택시 기사분도 최근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로 했는데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와 같이 공유 경제 이슈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적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유 택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동안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다만 최근에 보았던 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사회적 대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네. 아까 보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달 안에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까지 그 택시 노조 측과 거의 6개월 이상 논의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택시 노조를 위한 그리고 기사분들을 위한 정부 국토부의 이 상생 방안을 잘 설득을 전달하면서 하면
어느 정도 또 네. 결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원톱이다, 투톱이다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부총리께서는 본인이 경제 정책이 원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네. 완톱이란 표현보다도 제가 대표를 해서 네.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요. 책임도 저는 경제부총리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경제부총리가 혼자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막적으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수석들과 저는 내부적으로는 치밀하게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같이 소통을 하고 조율을 하되 대외적으로 표현은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공기업의 안전의 외주화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예, 저도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서 네. 근무도 2인 1조가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은 현장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KTX 탈선 사고라든가 또는 온수 배열관 파열 사건처럼 네. 공공기관들이 지켜야 할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금과 같이 외주화 작업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차제에 관련 공공기관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진단해보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과거 사고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 원인과 원청, 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석탄 컨베이어 등 위험시설 설비 점검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모 수사관이 이번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청와대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허위 주장이고 첩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가 일부 언론에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부처 여론과 고위 공무원의 사생활은 물론 전직 총리 아들의 투자 현황이나 시중 은행장 동향 등도 포함됐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스스로 제기한 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씨가 공개한 첩보 가운데 전 총리 아들과 은행장 동향 등 2건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감 반장이 당시에 이런 거 쓰지 말라, 업무 바뀌다라고 시정을 요구했고 민간인 관련 첩보는 불순물로 분류돼 폐기했다는 겁니다.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후에도 업무 영역을 벗어난 첩보는 활용하지 않았고 관련 감찰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일부 언론 제보를 통해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 지시도 받은 적이 있다며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특감 반장이 공항철도를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감찰을 지시했지만 민간 기업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김 씨에 대한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첩보를 공개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러시아로 귀임한 우윤근 대사 역시 김 씨는 물론 일부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청와대는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대사와 관련해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에서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 대사가 취업 청탁을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당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2011년 미래저축은행 사건. 당시 김창경 회장은 조모 변호사에게 로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로비 대상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우윤근 러시아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 돈은 우 대사에게 건네지지 않았고 조 변호사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조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뒤인 2015년
이번엔 사업가 장모 씨가 조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조 변호사를 믿고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장 씨는 이번엔 진정서를 냈습니다. 2009년에 조 변호사 소개로 우 대사에게 조카의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별건 수사가 될 수 있다며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으로는 수사를 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장 씨에게 고소를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뒤 장 씨는 우 대사를 고소나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검찰이 우 대사의 1,000만 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수사나 내사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는 앞서 청와대와 우 대사가 검찰이 1,000만 원 수령을 조사했으나 불입건 처리하거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는 설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장 씨가 돈을 건넸다는 건 2009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한유리입니다. 큰맘 먹고 온 가족이 함께 떠난 해외여행에서 미리 예약까지 하고 간 숙소에 방이 없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한 가족이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제보했습니다. 글로벌 숙박 예약 사이트인 아고다로 인해 빚어진 악몽 같은 휴가 이야기를 시청자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코너 못 참겠다 해서 남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숙박 사이트입니까? 그때를 기억하면 아주 정말 머리에 쥐가 납니다. 우린 거기서 지옥 여행을 갔고 아니 정말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팔순 어머니와 10대 딸까지 김씨 가족 7명은 가족 대소사에 맞춰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예약은 최저가를 내세운 글로벌 숙박 사이트 아고다에서 했습니다. 엄마가 8순이 다 되시고 형부는 6순 잔치를 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 놀러 가려고 7월 며칠 날 제가 방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국 사흘 전 호텔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총괄 매니저가 방을 더 이상 임대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우리는 방을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황당해가지고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다음에 돈도 다 결제가 끝났는데 그래서 아고다에다 전화를 했더니 아고다 이름 모르더라고요.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아고다 측이 예약을 변경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의 레지던트를 이제 저기 예약을 다시 한 거예요. 악몽은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하는 말이 방 없대요. 우리는 예약을 했는데 왜 방이 없느냐. 원래 아고다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 매니저먼트에서 앞으로 워킹 카스터머를 안 받겠다. 근데 그러니까 내려라. 그러니까 아고다에서 알았다 하고 안 내렸대. 예약한 숙소가 사라졌는데도 아고다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아고다 직원이 정말 무책임하게 저도 모릅니다. 열이 받아갖고 그러면 빨리 내일 오전까지 전화 해결하고 우리에게 전화를 달라. 그랬더니 알았다. 첫날 밤 묵으라고 내준 임시 게스트하우스는 집 놓기도 버거울 만큼 좁고 지저분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이게 뭘까요? 야 팬티. 세상에 청소를 안 해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고다의 연락만 기다렸던 김씨 가족. 계속 아고다 측에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실 경우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고객님과의 통화 내역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숙소를 수소문에 겨우 옮겼지만 가족 여행은커녕 모두 녹초가 돼 몸살이 났습니다. 다리는 붓고 불불 떨리고 아주 쓰러지기 직전이고 말할 기운도 없어. 밤샜죠. 못 먹었죠. 한 이틀을 그래버리니까 다들 아파가지고 모든 일정이 다 그대로 끝난 거예요. 엿새간 악몽의 여행 끝에 귀국하자마자 접속한 아고다 사이트. 황당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미 사용 완료, 투속 완료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화가 나죠. 뚜껑이 완전 열렸어요. 간신히 연결된 아고다는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KBS는 철저하게 진행을 전파를 해서. 그런데 KBS 취재진이 사실 확인에 나서자 싱가포르에 있는 아고다 본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원래 보상을 하던 금액의 10배가량 줄 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쓰라는 겁니다. 바로 사인해서 넘겨달라는 거예요. 나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 더 이상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김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피해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당했어요. 나는 갔다 왔어요. 이미 당하고 왔어요. 하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봉도 아니고. 편리하고 싸서 이용하는 글로벌 숙박 예약 사이트. 연관 검색어는 환불 불가입니다. 못 참겠다 남승우입니다. 법원 행정처의 재판 개입이 또 드러났습니다. 행정처가 피고가 된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에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압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판사 출신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어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재판 개입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재판 개입이 여러 차례 수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판사 출신인 서 전 의원은 2012년 2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뒤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행정처가 이 재판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5년 4월부터 6월 사이 임종원 당시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은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라는 사실상의 지시였습니다. 조 수석 부장은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박모 부장판사에게 임 전 실장의 이런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서 전 의원의 재판은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한 소송. 소송 당사자인 법원 행정처가 자신이 피고인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겁니다. 서 전 의원은 2달여 뒤인 2015년 8월 이 재판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 수석 부장판사에게 이 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직접 개입한 임 전 실장은 검찰에서 완강하게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KBS는 최근 초중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오늘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4년간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공립에 비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적사항이 2배 이상 많았고 예산과 회계 관련 비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전국의 초중고교 가운데 19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그쳤습니다. 지적사항은 3만 건이 넘습니다. 사립은 평균 5.3건, 공립은 2.5건으로 사립이 2배 넘게 많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을 잘못 쓰거나 초과 근무수당을 이중 지급하는 등 예산과 회계 관련 내용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교육의 민낯을 공개한 모습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부 단위에서의 어떤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에 대한 잘못도 4천 건이 넘었습니다.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800건 가깝게, 출제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가 5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학생부 종합기록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사회가 신뢰를 갖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정부는 비리를 막을 대책도 내놨습니다. 학생평가에서 비위를 저지르면 정원을 줄이고 모집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이른바 학생부 셀프 기재를 막기 위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평가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출제부터 보관 그리고 시행 채점 단계까지 저희들이 엄밀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오늘 감사 보고서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됐지만 그럼에도 반쪽짜리 공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들이 저지른 비리 내용이 담긴 특정 감사 결과는 쏙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안청중학교. 설립자의 손자인 이사가 교사 채용 과정에 억대의 돈을 받고 학교 돈으로 개인 미품을 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문구부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이 이사는 이사직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교육청의 안청학원 감사 보고서.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3년마다 하는 정기 종합감사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위단주사 공무원 범죄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범죄가나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 실시한 것만 올리고 있거든요. 석정여중고의 재단인 석정학원. 이사장 박모 씨가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감사 결과 이사장직을 잃었습니다. 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죠. 인천 지역에서 그 장례식장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역시 공개된 감사 자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 감사는 크게 이번에 공개된 것과 같은 정기 종합감사와 내부 고발이나 민원에 따른 비정기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심각한 비리는 비정기 특정감사에서 발견됩니다. 특별감사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진 문제가 많은 학원들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KBS가 지난 10년 동안의 3,300여 개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하면서 비리사학으로 꼽은 곳은 80개. 그중 76곳이 특정감사나 수사로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기 종합감사로 적발된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공개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오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성이 떨어져서 뿌리 깊은 사학 비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어서 박혜진 기자입니다. 은혜중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은혜학원. 설립자 이모 씨가 이사장,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심지어 부인의 조카까지 학교 법인과 직원이었습니다. 2016년 학교에서 종교 행사를 한 것이 적발돼 이 씨가 이사장직을 박탈당했지만 부인이 넘겨받았습니다. 비리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족벌 사학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선 사례는 물론 구체적인 조치 방안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은혜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공개된 부분에는 내용 없습니다.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된 대구 경화여고. 재단 이사장이 금품을 받고 교사 10명을 채용했습니다. 딸이었던 행정실장이 명단을 교장에게 전달했고 지원자들은 재단 이사들이 추천했습니다. 교부장이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죠. 얘가 신호를 주면 걔를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교육부에 대한은 사립학교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사학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급식 비리는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시설공사 비리를 막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의 징계 권고도 잘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임원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가능한 형태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징계 권고 사항은 솜방망이 처벌을 그칠 가능성이 있고. 교육부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 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이번에는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겠지만은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안개에 섞인 뿌연 미세먼지가 도심 상공을 휘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대기의 먼지를 씻어냈지만 추위가 누그러진 사이 또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졌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치솟았고 인천과 경기 등지에는 보름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중국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경과학원의 모델을 보면 중국에서 생겨난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서해를 건너 한반도로 밀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국내 오염물질까지 더해져 중부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수요일인 모레는 중국에서 한 차례 더 고농도 오염물질이 밀려와 공기는 더욱 탁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추위가 누그러질 때마다 대기질 악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최근 몇 년간은 뚜렷하게 줄지 않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안정한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세먼지를 좀 더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만드는 그런 기상 조건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적도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국면까지 겹쳐지며 대기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여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 갇혀있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에는 전기를 모아두는 장치인 ESS라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ESS 장치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정부가 정밀 안전 진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충북의 한 시멘트 공장 ESS에서 또 불이 나자 정부가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있는 ESS의 가동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충북 제천에 있는 시멘트 공장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내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낸 전기를 저장하던 ESS 시설이 모두 타버린 겁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예 공장이랑 공장 계속 연산동씩 가동되는 거고요. 이것도 뭐 공장에 전기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올 7월에도 거창에 있는 풍력발전소 ESS가 모두 불에 타는 등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필수 장치인 ESS 화재만 지난해 8월부터 벌써 16번째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국의 모든 ESS 사업장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화재가 발생하자 결국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 1,200여 곳에 대해 가동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오늘 불이 난 곳은 안전 진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달까지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마친 뒤 화재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7주기를 맞아 참배에 나서며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 수위는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유지한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에 들어섭니다. 김정일 위원장 7주기를 맞아 참배에 나선 겁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입상에 대형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영생홀에 들어가 조의를 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일 이후 정확히 2주 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 유훈 관철을 위해 앞으로도 싸워나가자고 하면서도 답보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현 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은 13일과 어제 연이어 개인 명의 형식의 담화를 게재해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제재와 인권 압박으로 핵을 포기시키려 한다면 비핵화의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드러내 비난의 수위는 조절했습니다.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북미 간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보름간의 정세 변화가 내년 신년사 메시지의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가사노동은 아내의 몫인 가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이 불평등하면 여성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살 충동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 4년 차인 이재엽 씨는 아내보다 퇴근이 한두 시간 빠릅니다. 저녁 식사 준비는 물론 집안 청소까지 도맡습니다.
뭐 설거지가 쌓여있으면 설거지도 좀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좀 있으면은 청소기도 돌리고, 뭐 물걸레질도 하고, 그렇게 좀 도와주려고.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직장에서 마음 편하게 일을 하고 들어올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10시간 이상 맞벌이를 해도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은 아내가 1시간 36분, 남편은 18분에 불과합니다. 되게 많이 화가 나요. 왜냐면 그걸 왜 내가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평등한 가사노동은 맞벌이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협합니다. 연세대 연구팀이 맞벌이 기혼 여성 3,500여 명을 조사해보니 아내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조금 만족한 경우 만족한 여성보다 자살 충동이 1.7배 높았습니다. 불만족한 경우에는 2.7배 높았습니다.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고 남편의 가사 분담에도 불만족스러운 여성은 자살 충동이 3.6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다 보면 결국은 뭐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뭐 자살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문화정착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부산항에서 환적해 중국으로 출발하려던 컨테이너에서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인 시가 1,9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63.88kg이 적발됐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며 경찰, 국정원과 공조해 코카인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20대 현역 의원들이 쓴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등의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특수활동비와 예비금의 지출 결의서, 또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입법활동 지원과 입법 정책 개발 등 국회 일반회계 4개의 세부 사업과 관련한 특정 업무 경비 집행 내역 등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만 6에서 8세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절반에 이르는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 제품은 허쉬 밀크 초콜릿 자이언트 바, 카시에 우간다 다크 초콜릿, 시모아 다크 초콜릿, 72% 드림 카카오입니다.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올해 1월부터 1년 가까이 제작한 인천항 곡물 저장고 벽화가 세계 최대 야외 벽화로 인정받아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높이 48m, 길이 168m, 폭 31.5m 규모로 아파트 22층 높이에 해당하는 이 벽화는 축구장 4배 크기로 도색 면적만 25,000제곱미터에